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양의 어느 장터 한복판. 커다란 옆판 앞에서 아이셋이 서로 팔을 밀치며 엿가루를 핥아먹고 있었다. 엿장수가 손찌검을 하려 하는 순간 그만하시게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자 곱고 단정한 한복을 입은 윤수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엿값을 통째로 치르더니 아이들 손에 엿을 쥐어주었다. 자, 여기 있다. 서로 나눠서 천천히 먹거라. 장터 상인들이 걱정스레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마님 이러다 곡간 바닥 나겠소. 소아는 웃으며 대구했다. 곡식이야 다시 채우면 되지만 굶주인 배는 당장 채워야 하네. 윤소아는 고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인물이었다.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나 똥너지고 기계 있는 여인이었다. 어려서부터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병든 이웃에게는 약을 지어 보내는 등 그녀의 인품은 청년 결백한 아버지 윤대감과 그대로 닮아 있었다. 그러던 그의 겨울 윤대감이 갑작스러운 병에 쓰러졌다. 겨울이 가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고 장내에는 고일 절반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울음소리는 며칠 밤낮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상가 한쪽 구석에서 앉아있던 한산에는 고개를 숙인 채 입꼬리를 실룩이며 홀가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바로 소아의 남편 엄교만이었다. 교만은 혼인 전부터 책상머리보다 술머리에 앉는 걸 즐겼고 혼인 후에도 성실과는 거리가 먼 사내였다. 겉으로는 갓을 반드시 쓰고 허리춤에 손을 얹은 점잖은 양반을 했으나 뒤로는 기생집을 드나들며 허송세월을 보냈다. 윗마을에는 첩지화자까지 두고 있었다. 화자는 젊고 교활했다. 얼굴은 고왔지만 눈치는 여우만큼 빠르고 속은 이무기처럼 차가웠다. 교만이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교태를 부렸다. 나으리, 이제 윤대감도 세상 떠나셨으니 그 많은 재산이 죄다 소학니까. 윤대감이 남긴 논밭과 참고 가득한 곡식, 장터 상건까지 모두 외동딸 소아의 몫으로 돌아오자 교만과 화자는 재산을 가로채 계략을 짜기 시작했다. 교만이 낮게 웃었다. 그건 그렇지. 허나 소아만 사라진다면 그 모든 게 내 것이 되지 않겠어. 화자가 비죽 웃으며 맞짱. 그 집 교수 눈치 보느라 제가 몇 달을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좀 편히 숨쉬고 싶사옵니다. 교만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눈치 보고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도 맨날 입바른 소리만 하는 그 여편네 등살에 아주 지칠 대로 지쳤어. 그래서 내가 좋은 수를 하나 생각해냈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내쫓을 방법이 있어. 그는 고개를 숙이고 음흉하게 숙삭였다. 서해 저 멀리에 내가 아는 절이 있어. 스님이 나에게 귀한 물건을 맡겨 두었다 하더이다. 내가 가는 대신 소아를 보내면 되지 않겠어. 화자가 눈을 가늘게 떼며 물었다. 그 절로 가는 척하고 사람 하나 없는 섬에 떨궈 놓겠다는 말씀이 옵니까? 그래야지. 그럼 손 안 대고 내쫓는 새만이겠어. 허나 누가 배를 몰고 가겠어 옵니까? 칠복을 시키는 게 좋겠어. 노미동, 냄새엔 약하고 입은 더럽게 무겁지. 그날 밤 교만은 머음 칠복을 뒤뜰로 불렀다. 은전 면잎을 쥐어주며 낮게 말했다. 섬에다 마님 내려놓고 그냥 돌아와라. 칠복이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다. 아니 나으리 마님을 거기다 두고 오라뇨. 그건 시끄럽다. 내 가족 평생 굶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하거라. 교만의 목소리는 차갑게 잘렸다. 며칠 뒤 소아는 남편의 말을 따라 아침 일찍 서해로 나갈 채비를 했다. 그날 교만은 소아의 표정을 살피다 부드럽게 웃으며 달래듯 말했다. 무인, 그 스님이 당신을 꼭 보고 싶다 하더이다. 나도 함께 가고 싶지만 급히 영월에 며칠 다녀와야 하니 어쩔 수 없지 않겠어. 소아는 고개를 갸우했다. 워싱을 그리 급해 저를 혼자 보내십니까? 대체 그 스님께 받아올게 뭡니까? 그건 나도 모르허나 중요한 물건이라 하시더이다. 부탁 좀 하오. 소아는 의아했지만 남편이 드물게 다정하게 말하니 잠시 의심을 거두었다. 폭에 닿자 칠복이 작은 도배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다. 날씨는 잔잔했으나 서쪽 하늘엔 먹구름이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칠복은 날 없이 노를 저어 포구를 떠났다. 소아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멀어지는 육지를 잠시 바라보다 얼굴에 스치는 묘한 서늘함을 느꼈다. 한참을 가던 중 칠복이 슬쩍 소아를 겼는 하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가 맞나? 소아가 고개를 돌렸다. 왜 그러느냐? 칠복은 머뭇거리다 헛기침을 했다. 마님 죄송하오만지가 좀 급해서 말입죠. 소피 좀 보고 오겠사옵니다. 저 앞 모래사장에 잠깐 배를 대겠으니 마님께서는 잠시 쉬고 계시지요.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좀 쉬어 가졌구나. 배를 오래 탔더니 잠시 걷고 와야겠다. 도배가 모래사장에 닿자 소아는 발을 내디었다. 바닷바람이 옷깃을 스쳤고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모래 위를 걸어 몇 걸음도 채 가지 않았을 때였다. 뒤에서 척척 물살 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진 소아는 고개를 휙 돌렸다. 도배가 이미 모래사장을 떠나 바다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아니 슬고기네 이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배를 돌려라. 당장. 멀어져가는 돛배 위에서 칠복은 고개를 숙였다. 죽을 죄를 지었구만요. 마님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모르는 나쁜 놈이구만요. 그 한마디를 끝으로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힘껏 노를 저었다. 도배는 파도에 실려 순식간에 점이 되었고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모래사장에 홀로 남겨진 손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가슴이 서서히 쪼여들었다. 머음에 떨리는 목소리. 그날 아침 남편의 부자연스러운 웃음이 머릿속을 씻쳤다. 그 인간짓이 틀림없어. 나르리 외딴 섬에 버린 게야. 입술이 발들어 붓고 등골로는 싸늘한 땀방울이 한 줄기 흘렀다. 교만의 그 뻔뻔한 낯짝이 떠오르자 소아는 주먹을 움켜쥐고 이를 바득 갈았다. 곱씹을수록 피가 거꾸로 솟는구나. 내가 아무리 미워도 어찌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느냐. 내 사람만 나가면 내 놈들 결코 그냥 두지 않으리라. 말이 끝나자마자 꼬르륵 아침부터 입에 든 것 하나 없는 배가 허기를 울렸다. 소아는 해변을 따라 비틀을 거리며 걷다. 모래 속에 박힌 손바닥만한 조개를 발견했다. 손톱으로 껍질 틈을 억지로 비집자 짠물이 튀어 얼굴을 적셨다. 비슷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혀끝에 소금기가 스였다. 아유짜! 조깃살은 질기고 짜서 입안이 쓰려왔지만 허기를 달릴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가운데로 들어가 풀잎과 덩굴 뿌리를 씹었다. 되되되 아우서 씹을수록 입안이 떨게 마르고 속이 올렁거렸지만 굶어 죽을 순 없었다. 밤이 되자 바닷바람은 살을 내는 칼바람으로 바뀌었다. 젖은 치맛자락을 모아 껴안고 바위 밑에 몸을 웅크렸다. 별빛은 차갑게 내려앉았고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온몸을 덮쳤다. 소아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순 없지. 허나의 망대에서 어떻게 살아나간단 말이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꺼지지 않았지만이 끝이 보이지 않는 섬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서서히 파고들었다. 벌써 무인돼 홀로 지는 지 사흘째. 소아는 기력이다 해 해변 모래 위에 몸을 미었다. 숨결은 희미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그때 멀리서 작은 배 한 척이 물살을 가리며 다가왔다. 배를 모는 이는 삼른 채 안 돼 보이는 젊은 산의 지광이었다. 그는 해변에 널브러진 형체를 발견하고 눈을 가늘게 떴다. 저게 사람인가? 노를 멈추고 잠시 살피다. 이내 모래사장 가까이 배를 댔다. 확실히 사람이었다. 바람에 나부끼는 옷자락, 축늘 팔. 지광은 놀란 숨을 삼키고 노를 묶어 고정한 뒤 모래 위로 뛰어올랐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어깨를 흔들었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여러다 숨 끊어지겠군. 지광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옆에 나군 바가지를 집어들었다. 성큼 바닷가로 걸어가 물을 퍼오더니 그대로 소아의 얼굴에 철박 끼얹었다. 소아각에 숨을 몰아쉬며 몸을 움찔했다. 이제 정신이 좀 들어오. 지광이 낮게 물었다. 소아는 힘겹게 눈을 뜨며 바짝 마른 입술을 겨우 뗐다. 여가디오. 지광은 허리춤에서 물병을 꺼내 남은 물을 조금 따라 입에 대주었다. 소아는 한 모음 삼키고 나서야 가뿐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아니 사람 하나 없는 이런 무인도에 무슨 일로 쓰러져 있는 것이요. 지광의 목소리엔 놀람과 의아함이 뒤섞였다. 소아는 대답 대신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말하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번쩍 하늘을 가르는 천둥 소리, 서쪽 하늘이 시커멓게 몰려왔고 바다 위엔 성남 파도가 몰아쳤다. 지광은 하늘과 바다를 번갈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 조그만 배로 나갔다간 단숨에 뒤집혀 고기밥이 될게요. 일단 비피할 곳부터 찾읍시다. 그는 바닷가에 메어둔 도배부터 확인하러 갔다. 돛지 반쯤 젖혀져 있었고 바람이 세차게 불자 배가 모래사장을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었다. 지광은 굵은 노끈을 풀어 바위에 번세 번 단단히 감아매고 돌아왔다. 이제 됐어. 발 조심하시오. 그는 소아의 팔을 붙잡았다. 소아는 힘이 빠져 발끝만 질질 끌며 걸었다. 발이 내 발이 아닌 듯하오. 며칠이 지난 건지도 모르겠고 배가 고파더는 힘이 없어. 그럼 그쪽 발은 내 발이라 생각하고 내가 끌고 가겠소. 그냥 따라만 오시오. 지광이 억지로라도 웃음을 섞어 말하며 덩굴을 헤쳤다. 곧 빗방울이 굵어져 얼굴을 후려쳤다. 하늘은 검푸르게 물들고 바람은 소나무 가지를 꺾을 듯 휘몰아쳤다. 소아가 손으로 빗줄기를 막으며 물었다. 이 비바람 속에서 어찌 버티겠소? 나가면 죽는 길, 들어가면 사는 길이요. 살고 싶으면 제 말 듣는 게 좋을 거요. 지광은 앞장서서 바위 틈을 훑다가 움푹 팬 그늘을 발견했다. 저기 보이요. 저 바위 밑이면 하룻밤은 버틸 수 있어. 비가 더 세지기 전에 들어갑시다. 두 사람은 빗물에 젖은 바위를 붙잡고 미끄러지듯 기어올라 동굴 입구에 닿았다. 소아는 헐떡이며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겨우 숨을 골랐다. 덕분에 살았으니 은혜는 잊지 않겠소. 지광이씩 웃었다. 그 은혜 갚으시려면 목숨부터 붙드시오. 동굴 밖에서는 파도가 미친 듯 바위를 삼키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번졌다. 소아가 사라진 지 사흘째 장터와 우물개는 하루 종일 수근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들었어. 마님이 서해 어딘가 섬에 들어가 속세를 끝낸다더라. 아니 스님이랑 눈 맞았다던데. 이 소문은 전부 교만이 흘린 거짓말이었다. 그는 시친미를 떼며 아악들에게 다가가 일부러 덧붙였다. 마님이 스스로 절에 들어가겠다 하셨어. 자기를 더는 찾지 말라더군. 뒤도 안 돌아보고 배를 타고 떠나는데 나도 어찌나 놀랬는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칠복의 속은 수처럼 까맣게 타 들어갔다. 밤마다 아이들이 자는 방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거짓골로 떠돌던 나랑이 애들 걷떠먹여. 중에 마임인데 내 손으로 버리다니 죄를 어찌 갚는담. 그 사이 화자는 태연하게 안방을 차지했다. 여종과 머슴들은 소아를 믿었기에 뒤에서 수금거렸다. 마님이 그럴 뿐이 아니지. 그렇다니까. 마님 사라지자마자 첩을 들여오다니. 그러다 그 말이 화자기에 들어가면 내질이 이어졌다. 감히 뒤에서 혀를 놀려 여정들을 장독대 옆에 무릎 꿇린 채 비를 맞으며 반나절을 입게 했다. 직관과 소아가 동굴 안에 몸을 들이자 곧 하늘이 쩔렁저쩔렁 갈라지는 듯한 천둥이 울렸다. 지광은 마른 장작과 나뭇가지를 긁어 모으느라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흘렀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목선으로 흘러내렸고 팔뚝의 근육이 장작을 줄 때마다 힘줄과 함께 우람하게 솟았다. 불씨가 살아나자 붉은 빛이 그의 얼굴을 환히 비췄다. 그제야 소아는 제대로 그의 얼굴을 보았다. 눈매는 단단하고 콧대는 똑바르며 웃음기 없는 인매가 도리어 믿음을 주는 얼굴이었다. 소아는 꿀꺽침을 삼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 저 사내. 이제 보니 인물도 훤칠하고 저 근꼴은 또 어떠. 비쩍 마른 멸치 같은 엄교만 가는 하늘과 땅. 카이로구나. 지광이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인, 어쩌다 이런 곳에 혼자 계셨어. 소아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남편 지실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노린 거죠. 서해섬에 있는 절에 심부름을 보내는 척하군. 이 외딴 섬에 버린 게지요. 지광은 눈썹을 찌푸리다 낮게 내뱉었다. 아무리 재산이 탐나도 아내를 무인도에 버리다니 그건 사람을 쓴 짐승이지요. 사람이 어찌 제 아내를 이런 곳에 버릴 생각을 하오. 소는 씁쓸하게 웃었다.
짐승보다도 못한 개지요. 짐승도 제 식구는 해치지 않는다옵니다. 실은 첩이 있다는 것쯤은 진즉 알았습니다. 허나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렸지요. 절로 가라 할 때도 수상했지만 설마 이리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장작을 불에 밀어 넣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저리 고운 아내를 버릴 궁리를 하다니 나 같으면 업고라도 다니겠네. 어휴.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아의 가슴 한 켠이 쿵하고 울렸다. 혹여나 방금 달아오른 뺨을 들킬까. 그녀는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다. 지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마 제가 아니었으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을 겁니다. 제가 부인을 살린 겁니다. 소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을 바라봤다. 혹시 어부이십니까? 지광이 고개를 저었다. 그냥 이 바다 저 바다를 떠도는 떠돌이일 뿐이요. 사실 오늘이 제 여동생 기입니다. 동생이 10살 되더니 바다에서 잃었지요. 그래서 해마다 이날이 되면 바다로 나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지광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는 같으나 엄이 다른 동생이 배 위에서 제 누이를 밀었습니다. 누이는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저 우리가 눈에 가히 같았다더군요. 불빛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조심스레 마주쳤다. 동굴은 여전히 비와 바람이 세상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서로의 깊은 상처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밤새 미친 듯 몰아치던 바람은 새벽녘에야 잦아들었다. 동그라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했고 서쪽 하늘은 씻긴 듯 맑게 열렸다. 지광이 모래를 털고 일어섰다. 무인, 지금이 기회요. 날씨가 바뀌기 전에 나갑시다. 소아는 힘겹게 몸을 추스르고 그의 뒤를 따랐다. 해안가 모래빛이 눈앞에 드러날 쯤 지광이 돌연 걸음을 멈췄다. 아니 이럴 수가. 그의 시선이 머은 곳엔 있어야 할 배가 없었다. 어제 바위에 단단히 묶어둔 작은 돛배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모래 위엔 너덜너덜해진 노끈 한 가닥이 바람에 나풀거릴 뿐이었다. 지광의 얼굴이 굳었다. 분명 단단히 묶었는데 밤새 파도에 풀린 건가? 아니면 소아의 숨이 턱 막혔다. 그럼 우린. 지광이 짧게 잘라 말했다. 우린 발이 묶였어. 배는 밤새 떠내려가고 남은 건 마른 모래와 텅 빈 물병뿐. 모기 타고 배는 고프고 눈앞이 캄캄했다. 이글거리는 때 앉아 망연실하던 그때 수평선 끝에 작은 배 하나가 얼음거렸다. 지광이 벌떡 일어섰다. 저기 배다. 손은 드시오. 마님, 정말이요. 두 사람은 팔을 흔들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배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나 배 위에선 산셋의 물굴이 범상치 않았다. 거친 수염, 검게, 그을린 얼굴, 허리춤의 칼, 입꼬리가 산납게 올라간 웃음이 달려왔다.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양반입네. 우두머리의 시선이 소아를 훑자 지광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순간 지광이 반사적으로 소아를 끌어당겼다. 그게 제 아예요. 소아는 지광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한 채 두 눈만 깜빡였다. 해적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자 직광이 재빨리 말을 이었다. 사정이 있어 고립됐어. 마을까지만 데려다 주시오. 응당 보답하겠소이다. 마을까지만 하면 우리 뱃세운 뒤쪽에서 다른 놈이 꺼르며 거들었다. 응담보다위라. 말로만 그런 사람 많더이다. 살려줬더니 보다리 내놓으란.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말이지. 지광은 숨을 삼켰다. 이 몸과 가진 걸 다 걸고 약조하겠소. 그때 가장 앞에 있던 놈이 갑자기 칼끝을 지광 쪽으로 겨웠다. 그 말 지금 피로써 보증할 수 있겠나? 소아는 숨을 삼키고 지광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지광은 눈을 간늘게 뜨고 대구했다. 사람 목숨값이라면 피 한 방울로는 모자하지 않소. 그 짧은 한마디에 해적들이 잠시 웃음을 멈췄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그들의 눈빛이 장난기에서 사냥꾼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요다. 마을까진 데려다 주지. 대신 그 전에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할 거다. 우두머리가 지광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저 안쪽 바위 절벽에 꽝이 많다지. 한 마리 잡아오면 그 대가로 태워주지. 아니면 여인네를 놔두고 혼자 가든가. 말끝에 날카로운 웃음이 섬뜩하게 번졌다. 옆에 해적이 껄었다. 장관님 내 손재주 보자고. 행. 소아가 몸을 움찔하자 지광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꽁이든 뭐든 잡아오겠어.
허나일. 여인네는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마쇼. 해적 우두머리가 잠시 지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큰 소리 치는 것 보니 허투루 볼 사람은 아니군. 좋아! 시간은 해질녘까지다. 못 오면이 여인네는 우리 배에 실어 가겠으니 그리 아시게. 지광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금방 잡아오리다. 지광은 소화를 돌아보며 짧게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저놈들 눈을 속이려면 속도보다 머리가 먼저요. 잠시 후 멀리 언덕 위에서 지광의 목소리가 터졌다. 여기 꼭만 있는 게 아니 회다. 토끼도 있고 커다란 사슴도 있어. 이런 건 혼자 들고 가기 힘드니 어서 올라오시오. 해적셋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뭐 사슴이라. 그건 우리 몫이지. 오늘 고기 맛 좀 보겠는데 어서 가자. 그들은 칼을 허리에 찬 채 언덕을 향해 뛰어올랐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광은 몸을 낮춰 반대편 비탈로 재빨리 내려갔다. 해변이 눈앞에 드러나자 모래사장에 묶여있던 해적의 배가 보였다. 지광은 곧장 배에 뛰어올라 노를 집어들었다. 마님 지금이요. 바위 틈 속 그늘진 곳에 숨어있던 소화가 달려와 배에 올라탔다. 지광이 배를 힘껏 밀자 작은 배는 곧바로 바다 위로 미끄러졌다. 멀리서 해적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야, 저놈이 배를 훔친다. 빨리 쳐봐!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광의 노질은 바람처럼 빨랐고 섬과 해적들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다. 소아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이제 우린 사는 겁니까? 지광은 짧게 대고했다. 육지에 닿기 전까진 마을 놓을 순 없지만 기회는 우리가 잡았소. 가까이로 해적의 배를 훔쳐 달아난 소화와 지광은 멀어져 가는 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치는 해적들을 바라보았다.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는 그들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질 쯤 두 사람은 그제서야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 배 안에는 해적들이 남겨둔 물동이와 김이 살짝 밴 주먹밥이 있었다. 둘은 말도 없이 허겁지겁 그것부터 집어들었다. 짠맛이 강했지만 며칠 만에 입에 넣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다. 햇볕은 여전히 뜨겁고 목은 마르지만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의 깊은 숨이 터져 나왔다. 잠시 노를 멈춘 지광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제 어찌할 생각이십니까? 소아는 물가에 반짝이는 윤슬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대답했다.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먼저 저를 죽음으로 내온 놈들 혼요. 그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순한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무인도에서 굶주림과 죽음을 견디며 살아남은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칼끝 같은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폭에 닿자 직관과 소아는 배에서 내렸다. 소아가 깊이 허리를 굽혔다. 덕분에 이 목숨 건졌사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소첩은 아랫마을에 사는 윤소아라 하옵니다. 훗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들러 주시옵소서. 지광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고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그날 오후 어둠이 깔릴 무렵 소아는 힘겹게 마을에 도착했다. 골목 어귀에서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쑥삭였다. 많이 아니 섬절로 도망쳤다던데. 그것도 스님이랑 소아는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문 앞 대문밖부터 검은 곳 흘러나왔다. 안으로 들어서자 화자가 비단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었고 교만은 술상 앞에서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소아는 뚜벅뚜벅 대척으로로 걸어갔다. 검은 고를 뗐던 여인이 놀라 손을 멈추자 교만이 뒤를 돌아보며 쏘아붙였다. 흥이 한창인데 왜 멈추고 난리야. 그 순간 교만의 시선 끝에 소아가서 있었다. 아니 당신이 어찌 살아있는 놀고들 있네. 내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 줄 알았느냐. 이젠 첫 가지 내 집에 들여서 잔치를 벌였더냐. 그녀의 목소리가 대청을 울렸다. 소화를 보고 기겁을 하던 교만이 이내 뻔뻔한 얼굴로 소리를 질렀다. 뭐하미요. 거짓말이요. 내가 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화는 대청 한쪽에 놓인 묵직한 녹그릇을 번개같이 집어들었다. 그 더러운 입 다물라. 꽝. 소아가 힘껏 교만의 머리통을 내리치자 묵직한 소리가 대청 안을 올렸다. 교만의 상투가 휘청이며 무너졌고 그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뒤로 주저 앉았다. 소아는 한 걸음 다가서며 차갑게
내뱉었다. 내가 진작부터 내 놈속에 시커한 줄은 알았지만 돈에 눈이 멀어 제 안악을 외딴 섬에 내다 버릴 줄은 몰랐다. 이 죄를 네가 알거든 무릎 꿇고 들어라. 대청은 숨조차 삼킨 듯 고요했다. 교만의 이마에서 천천히 땀과 피가 섞여 흘러내렸다. 엄교만 나를 무인도에 버리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 한 죄값치를 준비는 됐겠지. 교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칠복이 그놈이 그놈 짓이오. 소아는 대답 대신 해적의 배에서 가져온 칼집을 그의 발 앞에 던졌다.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시오. 내가 죽을 뻔한 사흘 동안 당신은 무엇을 했는지. 마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교만은 화자까지 내팽개치고 뒷문으로 달아났다. 그날 밤 교만은 딴 범벅이 된 채 관아 뒤편으로 숨어들었다. 집무실 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수령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교만은 허리를 굽히며 묵직한 보자기를 내밀었다. 안에는 은전 꾸러미가 번쩍였다. 수령, 어르신, 이 일은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해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 여자가 절로 도망쳤다가 돌아와 발빼하는 것으로 꾸며주시고요. 수령은 보자기를 들어 무게를 재더니 입꼬리를 올렸다. 하하! 사소한 일로 관아가 시끄러울 필요야 있겠어.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하지. 다음 날 수는 관하로 들어가 교만의 죄를 조목조목 고했다. 그러나 수령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비웃듯 말했다. 윤소아, 그대가 스스로 절로 들어갔다. 돌아왔다 들었네. 게다가 스님과 함께였다지.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건 무슨 심인가. 관화 앞마당이 술렁했다. 수령의 말에 서리와 아전들의 비웃음을 퍼졌다. 웃음 소아는 억울함에 손을 덜덜 떨며 이를 악물었다. 그 순간 관화, 대문이 쾅하고 열렸다. 지푸른 도포에 서해 순식 이빨을 꽂은 숙은 참근에 관복을 입은 사내가 당당히 들어왔다. 그는 주저함 없이 소아 곁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여인을 모감하지 마시오. 나는 서해를 순시하는 수군 참군 지광이요. 그녀가 무인도에 버려진 현장을 내 눈으로 보았소. 소아의 눈이 크게 떠졌다. 아니, 자네가 그때 뒤편에 있던 칠복이 무릎을 꿇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님이 시켜 지가님을 무인도에 버렸습니다. 죄값 닭이 받겠습니다. 수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광은 수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덧붙였다. 진실을 덮는다면 그건 고을 수령이 아니라 죄인의 길을 택하는 것이요. 지광의 증언이 끝나자 관 앞마당은 술렁했다. 수령은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엄만 지화자 윤소아를 무인도에 버려 죽이려 한 죄, 그 재산을 가로채려 한 죄가 명백하다. 즉시 보승주를 가져오라. 포졸들이 달려가 두 사람의 팔을 거칠게 비틀어 묶었다. 이건 뭐함이요? 난 결백하오. 수령님 저한테 은정구러미 받으셔. 수령이 뒤돌아보며 싸늘하게 쏘아 붙였다. 자네는 거짓 모함에 뇌물까지. 그 죄목 하나 더 추가해야겠군. 화자는 울부짖으며 소아를 향해 악다구니를 질렀다. 잘못했어. 마님, 제발 살려주시오. 그러나 소아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토록 죽고 못 살던 엄교만 내가 너한테 붙여주마. 평생 옆구리에 끼고 살면서 그놈 고약한 신보나 곱게 달래. 보거라. 남의 산의 탐죄 그게 네 벌이여. 평생 짊어지럽이 될 터이니라. 며칠 뒤 관아 앞마당. 교만과 화자가 관아 마당에 엎드린 채 곤장을 맞고 있었다. 퍽퍽! 소리마다 교만의 신음이 섞였다. 사람들이 둘러서 혀를 찼다. 저놈들이 그 마님을 죽이려 무인도에 버렸다지. 그럼 그렇지.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소아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지광 쪽으로 걸어가 고개를 숙였다. 저를 몇 번이나 살려주신 게 오브니까. 다시 한 번이 은혜를 얻지. 값싸우릴까. 지광이 미소를 지었다. 갚을 것 없어. 다만 다시는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시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봄바람이 마을을 스쳤다. 소아는 마당가 매화꽃을 손질하다가 대문 밖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 서해 순시복장을 벗고 평범한 자림에 지광이 서 있었다. 안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소아는 잠시 놀란 뒤 조용히 웃었다. 이 은혜 어찌 갚아들려야 할까요? 지광이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갚으시오. 오래 걸려도 좋으니 매화향이 바람을 타고 번졌다.
사람의 시선이 잠시 하늘 위로 머물렀다. 조선 후기 남원에서 동쪽으로 한나절 걸어가면 닿는 외진 마을 솔맥이라 불리는 그곳에는 박씨 과부와 두 아들이 살았다. 남편을 일찍 여인 박씨는 억척스럽게 집안을 꾸려왔고 큰아들 경우는 이미 장가를 들어 만면해련이 들어온 지도 3년째였다. 해련아 물동이이고 우물 다녀오라. 새벽 닭구름 소리도 채 가시기 전 박씨의 호령이 떨어졌다. 해련은 두 소매를 걷어붙이고 물동이를 이었다. 논맥이나 반일은 말할 것도 없고 부엌길에 장독대 손보는 일까지 모두 해련의 몫이었다. 한겨울엔 내가 얼음물에 손을 넣어 이불 빨래까지 했으니 시집와서 앉아 밥항이 편히 먹어본 날이 손에 꼽힐 지경이었다. 어머니도 너무하십니다. 해련이를 너무 부리시는 것 아닙니까? 큰아들 경우가 조심스레 한마디 거들자 박씨가 눈을 불하렸다. 며느리는 원래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법이다. 경호는 입을 다물었고 해련은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면 되지요. 박씨는 흐뭇한 듯 코웃음을 치고는 안채로 들어갔다. 동네 안악들도 해련을 칭찬하기 바빴다. 해련이 같은 며느리 하나 얻으면 참대가 편하다지. 저런 효부가 또 어디 있겠소. 그러나 정작 박신의 살림은 늘 빠듯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었다. 경필이 이놈 또 술 퍼먹고 들어왔지. 박씨의 고함에 사랑채문이 삐걱 열리고 머리를 산발한 경필이 비틀거리며 나왔다. 아이고 어머니. 그리고 호통치시면 머리통이 깨집니다. 깨져. 내 속이 먼저 깨지겠다. 이놈아. 첫째 아들 경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우야, 네가 오늘 논매러 간다 하지 않았느냐. 경필은 눈을 피하며 투덜거렸다. 내가 뭐 소도 아니고 매일같이 일만 하라고 태어난 것도 아니지 않소. 형님은 날마다 등골 빠지게 일하시지만 집안이 뭐 달라지긴가. 박씨가 허리춤을 치며 소리쳤다. 네가 쉬는 동안 누가 집안 굴리냐. 네, 형이 혼자 논매고 형수 혼자 살림하고 너는 뭐냐. 양반 도련님이냐. 그럼 저도 장가나 들려주시죠. 사람 일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장가만 가면 저도 철이 들지 누가 합니까? 뭐라고? 내 주제의 장가 어느 집에서 너 같은 놈을 사위로 받겠느냐. 박씨는 콧방귀를 끼며 안채로 사라졌다. 뒤통수를 긁적이며 앉아 있는 경필을 보려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다가왔다. 도련님 일어나세요. 장작도 패야지요. 형수님까지 제발 오늘만은 좀 머리 아프시면 더더욱 찬물에 얼굴 씻고 정신 차리셔야죠. 경필은 인상을 찌푸렸다. 아 형수님까지 사람을 못 살게 구시는구만. 며칠 뒤 아침 정시 아나의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다. 박씨 부인 얘기 들으셨어. 박씨가 눈을 흘겼다. 이 사람아 아침부터 왜 저리 호들갑이요. 정씨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위말 자연이 말이요. 그 저자 아시지? 인물 곱기로 소문난 그 아가씨. 박씨는 눈을 가늘게 떴다. 아 도련님들 뒤돌아본다던 그 계집. 그 집이 완전히 기울었다오. 아버지가 병상에 놓은 지 오래고 지방 곳간도 비어가서 사는 게 말이 아니라는데. 박씨는 무심히 말했다. 얼굴만 곱다고 다 쓰는 건 아니지. 우리와 뭔 상관이요. 그러자 정씨가 슬쩍 몸을 기울였다. 근데 말이요. 자연이라나가 마음이 참 지극하더이다. 시집을 가도 병든 아버지는 돌봐야 한다면서 가끔 먹을 것 좀 챙겨 친정에 보내주는 집이라면 어디든 가겠다 하더이다. 그 말을 듣자 박씨의 눈빛이 단번에 번쩍였다. 하 그러면 혼처 자리를 찾고 있다는 소리요. 정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덧붙였다. 예, 그렇지요. 게다가 성품도 곱고 얌전하다 하니 집적 집에서 눈독을 들인다 하더이다. 경필이 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박씨는 겉으로는 무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았다. 출간 딸은 물 끄는 작대기라 했거늘을 시집 오면 그만이지. 뭔 친정의 쌀을 바쳐야 한단 말이냐. 하지만 성품도 곱고 얌전하다니 일손 하나는 되겠구만. 정씨 안악은 만족스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가며 말했다. 좋은 인연이면 꽉 잡으시오. 이런 처자는 금세 다른 집에서 데려갑다. 해가 기울 무렵 해련이 물동이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안채에서 박씨가 불러세웠다. 며느라, 예 어머님, 너도 일손 하나 더 있으면 숨이 좀 트이지 않겠느냐.
혜련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혹시 둘째 며느리를 들리실 생각이십니까? 박 씨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래, 곧 집안의 새 식구가 들어올지도 모르지. 웃음. 혜련은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해걸음 무렵 솔매기 마을 어기로 작은 보다리 하나 든 여인이 걸어 들어왔다. 흰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은 자연은 단아한 얼굴에 눈매 곱고 말수적은 처자였다. 그 모습을 멀지 보던 경필이 환히 웃었다. 형님, 저기 제 섹시가 옵니다. 이 못난 놈에게 이런 복이 내릴 줄이야. 웃음. 혜련이 웃으며 속삭였다. 돌려님, 입 다무시지요. 그러다 팔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경필은 슬쩍 입을 닫았지만 눈은 이미 반쯤 풀려 있었다. 안채 앞에서 박 씨가 팔짱을 낀 채 자연을 훑다. 네가 자연이라 하는 그 아가냐. 자연은 얌전히 허리를 굽혔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박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들어오거라. 며느리는 많을수록 힘이 되는 법이지. 하지만 맏며느리 혜련은 시어머니 얼굴 한번 스친 그 미묘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빈손으로 들어왔다고 벌써 눈살을 찌푸르시네. 자연이 들고 온 보다리에는 고작 치마 한 벌, 저리 한 벌뿐이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자연의 첫날상이 차려졌다. 경필이 들듯 목소리로 말하였다. 어머니, 자연이가 손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이 만난 반찬들 좀 보셔요. 아버님 편찮으셔도 혼자서 박 씨가 말을 잘랐다. 그랬으면 됐다. 우리 집도 사람이 모자라 죽겠으니 일손 하나라도 더 있어야 산다. 자연은 고개만 살짝 숙이자 혜련이 부드럽게 말했다. 동서야 힘든 거 있음 말해. 우리 둘이서 하면 되니 혼자 끙끙댈 거 없지. 자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다. 예 형님. 이튿날 새벽 박 씨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터져 나왔다. 막내야. 어이구. 새데이 첫날부터 누워있으면 어쩌냐. 내내 형님은 벌써 물 길러 갔다. 자연은 벌떡 일어나며 허둥댔다. 아, 예 어머니 금방 나갈게요. 박 씨는 쭈격거리는 자연을 보며 문득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말이다. 앞으로 친정 들락거리는 짓은 삼가거라. 자연이 멈칫했다. 예, 시집 오면이 집사람 되는 거지. 친정에 뭘 그렇게 붙들고 살려 그래. 자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버지가 요즘 병석에서 일어나질 못하셔요. 제가 안 가면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실 판이고요. 그때 사정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가 살펴 주시겠다 하셔서 시집 본 건데 이제 와서 친정의 발길 끊으라 하시면 아버지는 그럼 어찌 살아내시라 하십니까? 박 씨의 얼굴이 확 변하였다. 내가 언제 이 집 사정은 안 보이냐. 우리도 먹을 게 모자라 죽겠구먼. 네, 친정합이 밥까지 줄 게 어디냐. 자연은 입술만 꼭 깨물었다. 혜련은 그 장면을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며칠 뒤 어한 밤이었다. 사랑채에서는 경필의 코는 소리만 둥둥 울리고 안채 등불도 다 꺼졌다. 혜련이 보리차 시키려 부엌에 내려갔을 때였다. 살금살금 안방 쪽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작고 여린 그림자가 문틈을 빠져나왔다. 몸을 낮춘 채 자꾸 뒤를 돌아보며 조심조심 마당을 건너는 그 모습, 바로 자연이었다. 혜련은 어둠 속에서 숨을 삼켰다. 이 밤층 중에 어디를 가는 거지? 자연은 대문을 살짝 밀어 달빛 아래로 조용히 사라졌다. 혹 친정 아버지께 다녀가는 건가? 혜련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아버지 병수발이라면 낮에도 갈 수 있을 텐데 어째서 사람들 다 잠든 뒤에 나가는 거 혹 무슨 일이라도. 며칠 뒤 장터 홍씨약이 속건되며 사람을 붙잡았다. 아이고 내가 어제 봤다니까 박씨네. 막내 며느리 말이 밤에 외관 남자랑 둘이서 산으로 올라가더라. 어머 진짜요. 등불 하나 들고 말도 안 하고 딱 붙어서 가더라고. 하루 이틀이 아니던데 내가 몇 번이나 봤다니까.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혜련은 우연히 그 소리를 듣고 손에서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렸다. 동서가 남자를 따라 산길로. 며칠 전 본 장면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다. 그날 밤 혜련은 결국 몰래 자연의 뒤를 따라 나서기로 결심하였다. 내 눈으로 치이 봐야겠어. 혜련은 불 꺼진 부엌 앞에 가만히 서서 자연방에서 등잔불 꺼지는 기척을 기다렸다. 잠시 뒤 자연이 다시 대문을 열고
나갔다. 역시 또 나가는구나. 해련은 숨을 삼키고 뒤를 밟았다. 달빛이 흐리고 산길은 숲바람에 에으슬거릴 정도로 어두웠다. 자연이 마을 어에 잠시 서자 숲. 그림자 사이에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왔어! 해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둘은 말도 안 하고 등불 하나만 밝힌 채 상일로 조용히 사라져갔다. 해련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저 남정네와 매일 밤 해련은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조심스레 그 뒤를 밟았다. 한참 걸어 올라가자 불빛이 은근히 비쳤다. 바람에 실려온 매쾌한 냄새가 실려왔다. 태련은 깜짝 놀라 나무 뒤로 얼른 몸을 숨기곤 살며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곳은 숯가마터였다. 가맞는 밤바람 속에서 붉은 숨을 뿜어내며 끓는 듯 타오르고 있었다. 그 앞에서는 자연과 함께 가던 숯가마토 일꾼 상도리와 몇몇 장정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굵은 장작을 힘껏 패고 있었다. 그런데 자연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먼저 가벼운 부목과 잔장작을 이리저리 옮겨 쌓고 작은 솥에 올려둔 죽을 휘저 한국자식 일꾼들 손에 내어 주었다. 그러다 꺼져가는 불씨가 보이면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부시돌을 힘껏 두드려 다시 불을 살려 올렸다. 얼굴은 불기운에 벌컥 깨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고 가빴다. 상돌리가 물 한 바가지 건네받으며 말하였다. 에이구, 이제 그만해라. 너는 오늘 하루칠 2배는 했구먼. 자연은 가쁜 숨 몰아쉬며 고개에 저었다. 아버지 약치 지으려면 오늘은 더 벌어야 해서. 그 말에 자연의 아버지의 친구인 순망 영감이 낮게 말하였다. 네, 사정이 딱하니 불렀지. 원래는 이런데 여자애를 드릴 때가 아니다. 허나 몸상하면 내 아버지가 더 슬퍼하실 게다. 자연은 손에 꼭 쥔 면잎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해련은 그 모습을 보고 손이 덜덜 떨렸다. 남정네를 만나는 게 아니었어. 다친 정 때문이야. 이 어린 것이 밤마다 그 작은 품삯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는 자연을 보자 해련의 가슴이 뭉클하게 조여왔다. 자연이 가마터 일을 마치고 달빛 밟으며 산길을 내려가자 해련은 조용히 뒤를 따랐다. 아무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해련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닭이 울기도 전에 마당에 은은히 아침빛이 내렸다. 자연이 졸린 눈을 비비고 부엌으로 내려오니 부엌 안에는 이미 따끈한 국냄새 갓붙인 젖냄새가 가득 퍼져 있었다. 놀란 자연이 중얼거렸다. 형님, 벌써 아침을 다 차리셨어요. 해련은 아궁이 앞에서 불을 졌다가 잠깐 뒤돌아 미소를 지었다. 잠이 안 오더라고. 바람도 쌀쌀하고 그냥 부엌에 나와 아침 준비 좀 했지. 자연은 얼굴이 벌컥해 달아올랐다. 제가 해야 하는데 일은 죄다 형님이 다 하시고. 해르는 말을 끊으며 창거리를 보자기에 한 가득 챙기기 시작했다. 자, 이건의 아버지 댁에 얼른 다녀와. 아직 어머니 안 깨셨어. 깨시기 전에 다녀와야 아무 말 안 나온다. 자연은 놀란 눈으로 해련을 바라보았다. 형님, 이걸. 해련은 자연의 떨린 손을 잡아줬다. 가져가. 어제 다 봤다 동서밤의 숯가마톤. 얼굴 보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버티는지 알겠더라. 자연은 그 말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러다 금세의 눈시울이 뜨겁게 차올랐다. 형님 어쩌자고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련은 고개를 저었다. 뭘 어쩌긴 식구끼리 도와가며 사는 거지. 가서 아버지 드리고 와. 내가 어머니 눈치 벌려놓을게. 얼른. 자연은 결국 울먹이며 고개를 아래로 푹 숙였다. 형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보자기를 품에 꼭 안은 자연은 마당을 살머니 빠져나갔다. 해가 막 뜨는 들길에서 작은 그림자가 친정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그동안 자연은 틈틈이 친정에 다녀왔지만 마을에는 이미 풍문이 퍼져 있었다. 박신의 막내며이 밤마다 산내랑 산으로 올라간다더라. 수가마터 일꾼 상돌이래. 그리고 그날 오후 마을 우물가에서 소리를 들은 박씨가 씩씩거리며 집으로 걸어왔다. 집 대문을 쾅 열며 소리쳤다. 둘째 요건 어디나. 인물만 반반하지. 집안 망신은 죄다 시키고 돌아다녔다면서. 부엌에서 콩을 고르던 해련이 깜짝 놀라 달려 나왔다. 어머님 왜 그러십니까? 박씨는 분이 터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동네에서 들었다.
막내 것이 밤마다 총각이랑 상일로 들락거린다지. 그 숲가터 상돌이란 작자하고 방에서는 숙취에 시달리던 경필이 맨발로 뛰쳐나와 소리쳤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박 씨는 경필에게 버럭 쏘아붙였다. 내 놈이 맨날 술 퍼마시고 고주가 되니 내 처가 밤마다 어디를 쏘다니는지도 몰랐던 거 아니냐. 경필은 얼굴이 파해져 더듬거렸다. 야, 자연이야. 산길를. 그게 무슨 일이오. 그때였다. 자연이 방문을 붙잡고 나오는데 이미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무슨 말을 하려다 입술만 떨었다. 어머니, 그게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거짓말 마라. 박 씨가 손을 번쩍 들었다. 동네 눈이 멀었겠냐. 감군이랑 딱 붙어 다닌다더라. 이 집에서 밥 얻어 먹는 주제. 그 순간 혜련이 자연 앞으로 툭 나섰다. 어머님, 박 씨가 놀란 눈으로 돌아봤다. 뭐 너까지 왜 기어드냐. 혜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남정네 동서랑 그런 사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경필이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그 산내는 숯가마터 일꾼 상돌리입니다. 반밀 나가는 길에 마을 지나가니 제가 따로 청한 겁니다. 혜련은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동서가 친정 아버님께 새벽에 드릴 물을 길어다 드리고 싶다 하기에 자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허나 그 길이 가파르고 험합니다. 여자 혼자 새벽에 오르내리기 위험하니 며칠만 가마터 상돌리한테 양동이 좀 들어달라 부탁했을 뿐입니다. 동서는 그저 등불 들고 앞장선 것뿐이고요. 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혜련이 조심스를 덧붙였다. 어머님이 걱정하실 만한 외관정 붙을 일 같은 건 추워도 없었사옵니다. 자연은 이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경필은 충격에 얼어붙어 있다가 천천히 자연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각시 형수 말이 진짜요. 자연은 울먹이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박씨 부인은 한참 동안 굳어 있다가 툴거리며 돌아섰다. 허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은 다 돌고 환장었네. 어쨌건 밤에는 나 돌지 말아라. 마을 사람들 입이 험해 그 말만 남기고 안채로 들어갔다. 남은 마당에 혜련과 자연만이 조용히 서 있었다. 어머님은 모르시는 게 나아. 동서가 돈 벌어서 친정해보다 하면 어머님 성미에 분명 난리 나실 게다. 자연은 흔느기며 혜련의 손을 꼭 잡았다. 형님 저 어떻게 갚아야 할지. 혜련은 부드럽게 웃었다. 갚긴 뭘 갚아. 우린 이제 한 집 식구인데. 자연은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 뒤 점심 무렵 마당 평상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던 박씨 부인과 혜련은 대문 밖에서 들리는 거친 기침 소리에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컵꺽. 혜련은 너무도 익숙한 소리에 손에 들던 콩나물을 내팽개치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대문 기둥에 의지해서 있는 사람은 혜련의 아버지 최노인이었다. 옷은 재로 그을렸고 맨발은 흙투성이, 이마는 불길에 그을린 듯 벌컥 달아 있었다. 아버지 어찌 여기까지. 혜련이 그대로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다. 최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겨우 입을 열었다. 혜련아, 큰일 났다. 어젯밤 산불이 내려와 집이 죄다 다불었다. 가재도구는 고사하고 잠잘 것도 없어. 혜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더니 울음을 삼킨 채 아버지를 꼭 끌어놨다. 그 모습을 본 박씨 부인이 팔짱을 낀 채 투덜거렸다. 아이고 사도는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 집이 손님 받는 집도 아니고 우리도 좁아서 몇 사람 겨우 사는데 누굴 들이지는 못하지요. 혜련은 아무 말도 못하고 최노인은 숨만 가쁘게 몰아쉬었고 경호는 주먹만 꽉 쥔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때 자연이 부엌에서 국자를 내려놓고 뛰어왔다. 어르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요. 해는 눈물로 번진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짜냈다. 동서집이 다 타버렸대. 아버지가 오갈 데가 없으셔. 자연의 눈빛이 순간 단단해졌다. 그대로 앞으로 나서서 박씨 앞에 섰다. 어머님, 그럼 이렇게 하시죠. 형님, 아버지는 제 친정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씨는 어이없다는 듯 턱을 들었다. 네. 친정 그 누추한데 또 병든 내 아비까지 있는데. 자연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예. 집이 허름하긴 하지만 방 한 칸은 비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혼자 지내시니 형님 아버지께서 오시면 서로 덜 외롭고 의지라도 하실 테고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하룻밤도 못 주무시고 힘들게 오신 분을 길바닥에 세워둘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 혜련은 자연을 바라보다 입술을 떨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최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배만 안 끼치면 좋을 텐데. 자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추스르시게 먼저 쉬셔야지요. 박 씨는 당장 뭐라 하려다가 두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에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러고는 획 돌아서며 툭 뱉었다. 몰라. 너들 마음대로 해라. 투덜거리며 안채로 들어갔다. 혜련은 자연 앞에서 무너질 듯 흔들렸다. 고맙다. 동서. 자연은 혜련의 손을 꼭 잡았다. 형님이 절 살려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형님 도울 차례죠. 그리고 둘은 혜련 아버지를 부축해 자연의 친정집으로 향했다. 저 멀리 산불이 스친 초가 뒤편, 하늘이 아직도 희미한 불빛을 품고 있었다. 자연의 집은 허름했다. 바람이 문틈을 줄줄 새고 초가는 반쯤 주저앉아 있었다. 자연의 아버지 병든 채 누워있던 소년감이 허리 부여잡고 일어났다. 어르신 멀리 오느라 고생했수다. 내 몸이 성치 못해도 말벗은 되어들릴 수 있지라. 최노인은 울컥하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부터 혜련 아버지는 자연 아버지 곁에서 죽도 울리고 불도 지피며 집안일을 조용히 거들었다. 두 노인은 금세 마음이 맞아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지내온 사람처럼 잔잔히 하루를 나눠갔다. 며칠 뒤 혜련는 자연의 친정에 들렸다가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지, 자연동서 말인데요. 혜련이 입술을 꼭 깨물고 말을 이었다. 밤마다 숫가 맡아 나가서 품팔이한 돈으로 아버지 약값을 좀 보텄답니다. 그래서 친정들을 때마다 조금씩 챙겨간 거고요. 최노인은 놀란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았다. 아니 그 어린 게 그런 데까지 나갔다고. 혜련은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둘러댔어요. 어머님이 알면 난리 날까봐 동서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혜련아, 너랑 내 동서는 참 복이 있다. 사람은 이렇게 서로 살려가며 사는 거다. 그리고는 혜련의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나도 그냥 있을 수 없지. 도망나무 펴고 장작 나르는 건 내가 젊을 적던 일이야. 여린 몸으로 할 짓이 아니지. 내일부터 숯가마토로 나가서 일 봐주마. 내 동서 아버지도 내가 책임지고 잘 돌볼 터이니 걱정 말거라. 헤르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아버지 고생만 시켜서 죄송해요. 헤르 아버지는 그저 웃었다. 그런 소리 말아라. 딸 있는 게 복이다. 그리고 좋은 동서 만난 것도 복이고. 혜련 아버지가 자연 집에서 몸을 추스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자연은 장작 패는 혜련 아버지를 도와 물을 길어오고 혜련은 반찬거리를 챙겨와 두 아버지 밥을 지어드렸다. 두 초가집 사이로 왕래가 많아지자 둘은 진짜 자매처럼 마음이 붙었다. 그러나 그 꼴이영 못마땅한 박 씨는 마당 평상에 앉아 고구마 줄기를 다듬으며 또 투덜거렸다. 하참 며느리들 둘 다 지집 아버지만 챙기고 시어머니 거들떠 보지도 않고만 내 사는 꼴이 어찌 이러냐. 박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뒷담을 했다. 그때 이웃나이 치맛자락 한 손에 움켜쥐고 뛰어왔다. 박 씨 부인 큰일 났어라. 그 영심이 있잖스. 개돈을 몽땅 들고 달아놨대. 박 씨는 손에서 고구마 줄기를 떨어뜨렸다. 뭐요? 그게 내 전 재산이야. 내가 억척같이 안 쓰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인데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자리에서 박 씨는 풀썩 주저앉았다. 동네 사람들은 수금거렸다. 저 짠순이 이번엔 크게 당했구먼. 그러게 안 그래도 형편 어려운 집인데 이번 일로 더 힘들어지겠네. 그날 밤 박 씨는 밥도 먹지 못했다. 기침을 하다 말고 이불만 끌어안고 웅크려 누웠다. 이젠 끝이다. 사는 게 무슨 소용이냐. 경호와 경필은 그저 발만동 굴렀고 혜련과 자연은 서로 얼굴만 마주 보았다. 자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님, 이대로 둘 순 없지 않아요. 혜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돈 반드시 찾아와야 해. 다음 날 새벽 두 며느리는 장터 어기까지 내달렸다. 장은 막 서기 시작했고 사람들 목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뒤섞여 북적였다. 혜련이 숨을 가다듬으며 곡식 부대를 정리하던 미국 영감에게 다급히 물었다. 영감님, 혹시 아침 일찍 보다리든 여인이 근처 지나가는 걸 보셨습니까? 미국산 영감이 고개를 겨우 했다.
오시던 그 여자 말이냐. 아침 먹기 전부터 허겁지겁 지나가더구먼. 자연이 재빨리 다가섰다. 어디로 가던가요? 혹 들으신 말 없으신지요? 영감은 갓을 들어 햇빛을 가리며 말했다. 아랫말 꼴 쪽으로 갔지. 지름길이 험한 뒤 그 길로 가는 길을 묻더라고. 걸음이 급한 걸 보니 뭔 사정이 있는 모양이요. 혜련과 자연은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형님, 아랫말 꼴이랍니다. 가자. 거기가 친정집일 거야. 둘은 숨을 몰아쉬며 장터를 벗어나 산자락으로 이어진 좁은 길을 향해 달렸다. 아랫말로 찾아갔더니 허름한 초과. 안에서 영심의 노모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혜련이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따임 영심이 여긴 안 왔습니까? 노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아침에 들렀다가 잠깐 나갔는데 자연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어르신, 사실대로 말해주셔야 합니다. 개돈을 들고 달아난 것 맞죠? 노모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다. 그 새끼가 배골고 사는 게 고되다 보니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혜련이 차분히 말했다. 저희가 죄를 따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 그냥 이런 돈만 찾으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노무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잊지 못하더니 이윽고 장독 뒤에서 조심스레 보다리 하나를 꺼내왔다. 그 보다리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 여기 있어. 내가 내 새끼 죄를 어찌 감추겠냐. 자연과 혜련이 그 보다리를 열자 개돈 자루가 그대로 있었다. 두 며느리는 동시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박 씨는 밥 한 술 넘기지 못하고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때 혜련과 자연인이 보자 하나를 들고 안채로 들어섰다. 자연이 말했다. 어머님 개돈 찾아왔습니다. 박 씨가 벌떡 일어나 보자기를 열어보니 여러 개의 작은 돈 주머니가 차곡차곡 놓여 있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개목 5집 모두 찾았습니다. 자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건 동네 사람들 목도 들어있으니 다시 개모임 사람들 불러 모아야죠. 너들이 혜련이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 혼자였다면 얼마나 마음 쓰셨겠어요. 자연이 드디어 말했다. 우리는 식구 아니옵니까? 어머니 재산 잃는 것도 우리 일이지요. 박 씨는 그 말에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아이고, 평생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너희한테 욕만 하고 살았는데 너들이 날 살렸어. 두 며느리는 박 씨의 등을 토닥였다. 몇 해가 흐른 어느 봄날 솔매기, 장터에는 찹쌀떡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다. 혜련은 포대기에 아기를 업은 채 찰떡을 척 빚어냈다. 자연도 등에 아이를 업고 큰 소리로 외쳤다. 따끈한 떡이요. 금방 찐 찹쌀떡 보고 가세요. 손님들은 줄을 섰다. 거짓 며느리들은 애 없고도 일을 잘하네. 손맛이 보통이 아니구먼. 마침 밭일을 마치고 내려오던 경호와 경필이 장터에 들러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형님, 우리 각시들이 장터를 다 살리네요. 그려, 저 둘이 없었으면 어찌 살았겠냐. 참말로 우리는 각시복은 타고났다. 해가 기울자 혜련과 자연은 아이들을 꼭 안고 나란히 솔매기 마을로 걸어 내려갔다. 형님, 앞으로도 둘이서 잘 해봅시다. 그럼 우리 둘이 같이 하면 못 넘을 고개 없지. 음악. 솔매기 마을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물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상고라천가.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른 산의 영달은 지게를 벗어 바위에 걸쳐놓고 한숨 돌리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물가 쪽 저 버드나무 그늘 아래 뭔가 하얀 것이 보였다. 그는 눈을 찡그리며 중얼거렸다. 저게 뭐지? 가까이 다가가니 젊은 여인이 얼굴을 진흙탕에 묻은 채 엎드려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영달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고 여인의 코 밑에 손등을 가져다 댔다. 희하지만 분명히 숨결이 느껴졌다.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어. 그는 재빨리 여인을 업었다. 젖은 치마가 그의 등을 적시고 차가운 물기가 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게는 그대로 둔 채 그는 산길을 한 걸음에 내려갔다. 영달의 초가집은 상홀 끝자락에 외따로 써 있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창희운이 코를 찔렀다. 아궁이는 식은 지 오래였다. 아이고 방이 다 식었구만. 그는 서둘러 여인을 온돌방에 눕히고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장작을 지폈다.
대야에 물을 길어다 헝거 적셔 여인의 얼굴과 손에 묻은 흙을 조심스레 닦아냈다. 팔과 이마에는 가시에 긁힌 듯한 붉은 자국들이 가득했다. 대체 무슨 일을 당한 것이야? 영달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인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 호흡을 살피고 이불을 덮어주기를 반복했다. 괜찮겠지. 죽으면 안 되는데. 창밖에서는 빗소리만 끊임없이 들려왔다. 이틀이 지나도록 여인은 눈을 뜨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동쪽 하늘이 희그물레하게 밝아오고 방 안에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때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 낯선 방, 낯선 냄새. 살았구나. 근데 여기가 어디지? 여인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옥신거렸지만 일단 주위를 살폈다. 낡았지만 깨끗한 방. 구석에는 대야와 젖은 수건이 놓여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물동이를 든 영달이 들어왔다. 여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다급히 물었다. 여기가 어디옵니까? 여기는 상골 제 집이요. 여인은 그의 말투를 유심히 살폈다. 제가 어떻게 여기에 물가에 쓰러져 있었어. 그래서 업고 왔죠. 그럼 저를 구해주신 분이시군요. 영달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을 내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저 내에 쓰러져 계시길래 업고 왔을 뿐인데. 여인은 영달의 어울한 말투와 어색한 손짓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내 뭔가 이상한데. 여인은 일부러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정말 감사옵니다. 아니요. 당연한 일이요. 영달은 얼굴을 붉히며 멋쩍게 웃었다. 곧 이내 여인이 급히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저기 혹시 제가 무언가를 안고 있지 않았습니까? 보다리 같은 것을 영달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물가해. 여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속으로 중얼거렸다. 목숨 걸고 훔쳐 나온 건데 물에 떠내려갔나 보군. 중요한 물건이었어. 네, 제 전 재산이었사옵니다. 영달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참 안 될 거려. 여인은 영달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기서 혼자 사시나까? 네, 혼자. 오래 혼자. 가족은 안 계시옵니까? 다 가셨어. 어머님도 아버님도. 영달은 잠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여인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보아하니 이놈 머리가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여인의 입게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영달이 부엌으로 죽을 끓이러 나간 사이 여인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낡은 이불, 해진 옷까지 텅 빈 장롱, 가난한 사내의 살림살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가진 건 하나도 없네. 하지만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오두막 마을과는 한참 떨어져 있었다. 이런 곳이라면 당분간 숨기엔 딱이지. 게다가 저 산에는 머리도 모자 보이니 다루기도 쉽겠어. 향숙은 속으로씩 웃으며 다시 누웠다. 대감대에선 벌써 난리가 났겠지. 여종, 향수기가 금문보화를 훔쳐 달아났다고. 포졸들이 사방을 뒤지고 있을 거야. 한 달쯤은 아니 더 오래 숨어 있어야 해. 세상 사람들 입에서 내 이름이 사라질 때까지. 바로 그때 영달이 죽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변변 찬치만 드셔보시오. 아이고, 이렇게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향숙은 일부러 수줍게 웃으며 죽을 받았다. 그리고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어머, 맛있습니다. 어쩜 손재주도 이리 좋으신지. 아니, 뭐 그냥 죽일 뿐인데요. 허허허. 영달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대감에서 그은 폐물을 훔쳐 달아난 여종 향숙은 상골초가에 바보산의 영달과 함께 살게 되었다. 며칠을 먹이고 재워준 사내가 미련나리만큼 순박하자 향숙은 속으로 마음을 굳혔다. 당분간은 이 바보를 이용해야겠어. 밥이나 얻어먹으며 지내다가 돈이 좀 모이면 그때 떠나면 되지. 어느 날 저녁 향숙은 일부러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영달 곁으로 다가앉았다.
저기 서방님. 네. 영달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향숙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건 처음이었다. 이 산 속엔 우리 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지요. 사람이라고는 나 말고는 없어. 향숙은 수줍은 척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그냥 제 서방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제가 각시해 드릴게요. 영달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굴이 벌컥 달아올랐다. 예, 서서 서방이라니. 어차피 둘이 사는 세상인데 남이 뭐라 하게 사와요. 혹 서방님께서 마음이 내키지 않으신다면 그저 못 들은 일로 하지요. 아여. 싫지 않소. 영달은 허둥지둥 손을 내었다. 향숙은 속으로 피식 웃었다. 그럼 오늘부터 서방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영달은 세상을 다 얻은 듯 웃었다. 예, 좋소. 정말 좋소. 행숙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이게 바보 같은 놈. 각시라 말. 한마디에 저리도 좋아하다니. 다루기 쉬운 놈이야. 그날 이후 향숙은 영달을 서방님이라 불렀고 영달은 그녀를 각시라 불렀다. 향숙은 낮이면 방 안에서 노을빛 치마를 주무르며 빈둥거렸고 영달은 새벽마다 나무하러 산으로 올랐다. 저녁이면 영달은 땀에 젖은 옷차림으로 돌아와 향수이 내미는 찬밥을 허겁지겁 먹었다. 어느 날 저녁 향수의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방님, 왜요? 각시, 오늘은 닭을 푹 구워 먹고 싶은데요. 닭을요. 며칠째 된장국에 나물만 먹었더니 속이 허웁니다. 고기가 너무 당기는데 닭 한 마리만 사다 주시면 안 되겠다윤. 잠시 망설였다. 닭 한 마리 값이면 나물을 세울은 해야 했다. 근데 그게 값이 좀 나가서 에이 서방님 제가 각시가 되어 드렸는데 닭 한 마리도 사주시기 싫으신가요? 향숙은 일부러 삐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아니요. 싫은 게 아니라 그럼 사다 주시는 거죠. 네. 알았어. 내일 나무를 더 많이 해서 장에 팔고 오이다. 어머! 정말요. 전 서방님밖에 없다니까요. 향숙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팔을 잡았다. 영달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허둥지둥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달콤했지만 그 속엔 이미 계산된 그림자가 비쳤다. 그 후로 영달은 손에 굳은 살이 바뀌도록 일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나무를 하고 그 나무를 찌고 멍이리를 걸어 장터로 갔다. 그 돈으로 향수이 원하는 것들을 사다 바쳤다. 천조각, 비녀, 고깃덩이, 엿떡, 향숙이 무엇을 말해도 영달은 거절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향수이 솥뚜껑을 들추며 말했다. 오늘은 닭이 아주 푹 익었어요. 서방님, 이리와 앉으시지요. 네. 둘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고기를 보며 영달은 침을 꿀꺽 삼켰다. 많이 드세요. 서방님, 각시는 더 안 드시오. 전 배불러요. 서방님 많이 드세요. 향수은 닭다리를 영달의 그릇에 올려 놓으며 웃었다. 고맙소 각시. 헤이 뭘요? 당연한 걸요. 향숙은 살짝 눈우음을 치며 물었다. 그나저나 서방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무엇이요? 서방님께서는 태어나실 적부터 말씀이 느리셨나이까? 영달은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니요. 그럼 원래는 똑똑했다 하더이다. 향숙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그럼 어쩌다가 영달은 멀리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흐려지며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았다. 그게 제가 10살 적이었어. 15년 전 10살 무렵의 영달은 대감 노비의 아들이었다. 그 집의 딸 수연과는 같은 또래로 어려서부터 몰래 정을 쌓았다. 봄이면 뒷동산에서 나비를 잡고 저녁이 되면 장독대 뒤편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깔깔 웃었다. 영달아, 내일도 놀자. 아씨, 또 들키면 어쩌시라고요. 괜찮아. 아버진 모를 거야. 그 시절의 영달은 영리하고 눈빛이 반짝였다. 대감 머음들도 저 아이는 글만 배우면 큰 인물 되겠네 하며 칭찬할 정도였다. 어느 날 두 아이는 대감 담장 뒤 동네 뒷길에서 놀고 있었다. 봄바람이 불고 먼 길에서 말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영달아 어서 피해라. 저기 말이 온다. 어디여? 순간 골목 모퉁이를 돌아 달려오던 말. 한필이 곧비가 끊어진 채 미친 듯이 질주해왔다. 순식간에 마른 수연의 눈앞까지 치달았다. 영달은 생각할 틈도 없이 달려들어 수연을 껴안고 뒹굴었다.
그의 머리가 뒤편의 큰 돌에 부딪히며 묵직한 소리와 함께 피가 번졌다. 영달아, 영달아, 눈 좀 떠봐. 수연이 울부짖었다. 영달은 흐릿하게 웃음을 짓고 아씨 안 다치셨죠? 하고 중얼거린 뒤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영달의 말은 느려지고 눈빛은 어딘가 멍해졌다. 대감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저놈은 이제 쓸모 없어졌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영달의 아버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병든 어머니와 함께 상홀로 쫓겨났다. 떠나는 날 수연은 몰래 마당으로 나왔다. 그녀는 머리끝을 묶고 있던 나비수 놓은 붉은 댕기를 풀어 영다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 이건 내 보물이야. 나중에 다시 만나면 꼭 돌려줘야 해. 미안해, 영달아. 그녀의 손끝은 떨렸고 영달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는 그 붉은 댕기를 고이 간직하며 세월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10살 소년이던 영달은 이제 느린 사내가 되어 산골 끝자락의 초가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김이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그날부터 말이 더지고 머리가 자꾸 멍해졌어. 영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영달아,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하고요.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어 와요. 향숙은 그런 글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불쌍한 놈. 하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람. 어쨌든 지금은 바보일 뿐이고 내가 이용하기엔 딱 좋은 놈이지. 시간이 흘러 닭고기를 함께 나누던 날로부터 한 달, 2달이 지났다. 초가안은 여전히 가난했고 마당 한켠은 장작개비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향숙은 방에서 뒹굴며 중얼거렸다. 1달, 2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네. 이놈의 초가집은 비가 새고 먹을 것이라고 남을 뿐이야. 바보를 부려먹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이젠 지겨워 죽겠네. 그녀는 방 구석에 보자기를 풀었다. 안에는 엿조각 몇 개와 낡은 비녀 하나가 덩그러니 들어 있었다. 이게 짤라니?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그 금을 훔쳐 달아난 게 아닌데. 밖에서는 영달이 장작을 패는 소리가 들려왔다. 향숙은 피식 웃었다. 참 한심한 놈. 하루 종일 나무나 패고 있으니 하지만 언젠가는 여길 벗어나야지. 장토로 내려가면 길이 열릴 거야. 며칠 뒤 향숙은 말했다. 서방님, 저 장퇴 좀 다녀올까 해요. 장토를요.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혀요. 장퇴 나가 일거리라도 찾아볼까 하는데. 영달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시오. 다만 조심은 하시구려. 향숙은 웃으며 산길을 내려갔다. 장터는 사람들로 분다. 향숙은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막걸리 주막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일거리를 찾으려면 주막이 제일 나을지도.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쪽에서 낯선 사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웃음. 낯선 얼굴이구만. 어디서 오셨어? 향수의 고개를 돌리자 다부진 어깨에 수염이 섬긴 젊은 사내가 잔을 들어올리며 웃고 있었다. 그냥 잠시 묵는 중이요. 향숙은 애써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러나 사내의 눈길은 이미 그녀의 손끝과 옷자락을 훑고 있었다. 나선아 씨가 이런 주막에 웬일이시오? 혹시 일거리를 찾으시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 허허 보면 알지요. 주모 여기 막걸리 한 사발 더 주시오. 사내는 막걸리를 향수 앞에 내밀며 말했다. 이 술은 제가 사겠소. 처음 보는 인연이니 한 잔 나누시지요. 향숙은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이 근처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 산 너머에서 잠시 머물고 있어. 혼자요? 아니요. 서방이 있어. 그런데 일거리를 찾으시다니 서방이 벌이가 시원찮은 모양이군요. 향숙은 대답 대신 술잔을 기울였다. 사내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제 이름은 춘복이라 하오. 장터에서 짐을 나르는 품팔이를 하고 있지요. 그날 이후 향숙은 장터에 나올 때마다 슬며이 주막에 들렀다. 춘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둘은 막걸리 한 사발을 사이에 두고 웃음을 나눴다. 서방은 아쉽게 잘해줘. 착하기만 하지요. 처음엔 그 착함이 고마웠는데 이제는 그게 족쇄 같아요. 춘복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그렇다면 서방을 떠나는 게 어떠? 세상은 넓고 길은 많지 않소. 춘복은 품속에서 은자면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향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실 며칠 뒤 한양으로 떠날 참이었소. 생각이 있다면 함께 가시지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요. 내가 함께 있지 않소. 춘복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향수게, 마음은 흔들렸다. 그 바보 같은 놈이랑이 총구석에 더 있다가 미쳐버리겠어. 이 사내라면 함께 나가도 좋을지 몰라.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그날 밤 향숙은 초가로 돌아왔다. 부엌에서 죽을 끓이던 영달이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그는 향숙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각시, 오늘은 일이 잘 됐어. 네, 뭐 그런 대로요. 그럼 다행히 그려. 배고프지 않소. 죽을 끌려뒀는데 또 죽이요. 난 됐소이다. 향숙은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영달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각시, 오늘은 왜 그리 기분이 좋아? 보이요. 에이, 별일 아니에요. 향숙은 조용히 웃으며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달리 검게 가라앉은 시각이었다. 향숙은 보자기에 엽전 면입과 낡은 빈혈을 챙겨 품에 넣었다. 영달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방 안에는 장작는 냄새만 희미하게 돌았다. 지긋지긋한 산속 생활도 이젠 끝이야.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열자 문 밖에는 춘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는 다 됐어. 예. 향숙은 보자기를 품에 꼭 끌어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춘복과 함께 상일 아래로 조용히 걸어 내려갔다. 다음 날 새벽 영달은 이불 옆이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각시 어디 가셨어? 그는 초가집 주위를 돌고 산비탈과 내가까지 내려갔으나 사람 지나간 흔적조차 없었다. 그날 오후 장터까지 내려가 묻고 또 물었다. 혹시 젊은 여인 하나 본 적 없으시오? 이름은 향숙이라 하는데 마을 안이 손을 털며 말했다. 아이고, 영달이 그 향수이 말이지. 얘 보셨어? 봤지. 춘복이 그 자랑 주막서술 마시며 낄낄대더니 결국 둘이 눈 맞아 도망갔다더라. 또 다른 장정이 말을 못했다. 장토 사람들 다 알구만. 새벽에 한양으로 떠났다 하던디 그날로 그는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밤이 되었으나 불도 피우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빛은 점점 허공을 향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어머니도 지키지 못하고 각시도 지키지 못하고. 그는 삶에 매이 빠진 듯 터벅터벅 산길을 걸었다. 그러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니 눈앞은 이미 절벽 끝이었다. 살아서 뭐 하리? 나 같은 놈은 이제 가도 될 터이니 그는 천천히 절벽 끝으로 걸어갔다. 발끝이 허공에 닿을 무렵 누군가 그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안도옵니다. 영달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남노한 옷차림의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손에는 보다리 하나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절어 있었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그 목숨 그렇게 버릴 일 아니회다. 영달은 멍하니 여인을 바라보았다. 왜 나를 붙잡았어? 사람이 사람을 그냥 눈앞에서 죽게 둘 수는 없지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영달의 팔을 더 꼭 붙잡았다. 보다리 끝에서 찢어진 천조각이 바람에 흩날렸다. 절벽 끝에 선 영달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나 같은 놈 살아서 뭐하오. 사람도 못 지키고 사람한테 버림받고 바보인 뒤 쓸어도 없는 뒤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옳지. 그는 눈물을 훔치며 한 발을 내디들려 했다. 그러나 여인이 그의 팔을 세게 붙잡았다. 안도옵니다. 지금 여기서 끝내. 버리면 다시 살아볼 길도 없지. 않겠소. 영달은 고개를 떨은 채 중얼거렸다. 나도 쉬워. 목숨 살려준 건 고맙지만 나 같은 놈 붙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저도 이런 게 많습니다. 하우나 죽을 자리는 아니지 않소. 그 말에 영달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울었다. 바람이 절벽을 스쳐 지나갔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결국 영달은 그 여인을 데리고 초가로 돌아왔다. 그러나 사람에게 깊이 상처받은 영달은 그녀에게 따뜻함을 나눌 마음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저희 집에 오래 계시지는 마시오. 저는 이제 사람을 못 믿겠소. 여인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오나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사옵니다. 그녀는 품야 하는 보다리를 내려놓고 흔느기듯 말했다. 저희 집 여종이 아버님과 오라버님께 누명을 씌우고 집안 폐물을 몽땅 훔쳐 달아났사옵니다. 아버님은 그 충격에 쓰러져 돌아가시고 올라버님은 옥에 갇히셨사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훔쳤다.
그 모습에 영달의 마음 깊은 곳이 서서히 흔들렸다. 그래도 떼면 떠나시오. 내가 그리 살려드릴 만한 사람은 아니니. 며칠이 흘렀다. 여인은 말없이 살림을 거들었고 영달은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녔다. 둘 사이에는 불편한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영달이 장에 간 사이 여인은 방안을 정리하다 낡은 보자기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것을 펼쳤다. 햇살에 반짝인 순간 여인의 손이 멈췄다. 아니 이건. 여인은 손을 떨며 속삭였다. 설마 저 사람이. 맛집 문이 열리고 영달이 들어왔다. 여인은 댕기를 손에 든 차에 그를 바라보았다. 이 댕기 어디서 났어? 그건 옛날에 어떤 A씨가 줬어. 어떤 아쉬요. 말해서 다칠 뻔했는데 내가 막아드렸지요. 그때 준 거요. 여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A씨 이름 혹시 기억하오? 이름은 수연이라 했던가. 그래요, 수연. 그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오자 여인은 댕기를 가슴에 꽂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네가 정말 영달이니? 나야 수연이. 네가 구해줬던 그 수연이. 영달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 그제야 모든 기억이 서서히 떠올랐다. 그럼 수연 아이씨.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떠해?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네가 사람만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여겼다. 그날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을 거야. 그 대가로 내 인생이 무너졌는데 내가 어찌 너를 잊고 편히 살 수 있겠느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지었다. 서로의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수연을 만난 뒤 영달의 삶은 조금씩 숨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영달의 귀에 담장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달이 고개를 돌리자 해진 겉옷을 걸친 여인이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향숙이었다. 머리칼은 헝클어지고 발은 흙투성이었으며 두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영달은 도끼질을 멈추고 그 자리에 굳어섰다. 향숙이. 그녀는 영달을 보자마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서방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일입니다. 향숙은 울음을 터뜨리며 땅에 머리를 박았다. 서방님, 나 좀 살려줘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 산의 춘복이란 놈, 제가 믿은 죄입니다. 저를 한양으로 데려가서는 돈 받고 여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목숨만 간신히 건져 가까이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영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때였다. 바구니에 산나물을 담아 산길에서 내려오던 수연이 마당에 엎드려오는 여인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자 숨이 멎었다. 너는. 향숙도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두 여인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씨가 여길 어찌. 수연의 입술이 떨렸다. 그럼 영달이까지 속인 것도 내 짓이었더냐. 이 꼴로 살려고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고 금은 폐물까지 들고 날아왔냐 말이다. 아씨 죽여도 말이 없으려니 옵니다. 아씨 되게 망한 것도 모두 제 탓이옵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때문에 아버진 돌아가시고 오라버니는 옥살이를 했다. 우리 집안을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고개 한번 숙인다고 죄가 씻길 줄 아느냐. 죄는 죽어서도 갚겠소. 다만 한 번만 사람답게 살 기회를 주시오. 아씨. 영달이 다가왔다. 이제 우리 사이에 더는 인연이 할 것도 없어. 그러니 조용히 떠나시오. 향숙은 마지막으로 수연 앞에 엎드렸다. 아씨, 나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도 사람 노를 못할 것이오. 그녀는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햇살이 비칠 무렵 그녀의 뒷모습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수연은 조용히 다가와 영달에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그때 네가 날 살렸지. 이젠 내가 내 옆에서 있을 터이니 지난 일은 다 흘려보내고 앞으론 우리 같이 살아보자. 영달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 같은 놈도 그리 살아도 되겠어. 수연은 작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사람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영달의 눈가에서 그동안 음악 말라붙어 있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렇게 영달과 수연의 삶은 겨울 끝자락에서 다시 봄으로 향하고 있었다. 음악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 덕보라는 총각과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살림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 어머니는 남의 집에 품을 팔러 다녔고 덕보는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담며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처지였다. 덕보는 배운 글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세상 무엇보다 귀한 걸 하나 품고 있었으니 그건 바로 어미를 향한 지극한 효심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열병을 앓더니 이유도 알 수 없는 병이 들어 끝내 자리에 눕고 말았다. 효자 덕부는 좋다는 약초가 있다 하면 산 넘고 물 건너 찾아다녔고 장터, 의원을 붙잡고 사정을 해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다. 의원은 어머니 손목을 짚더니 입을 꾹 다문 찌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이 사람 손으로 어쩔 수 없는 병기야. 의원이 자리를 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구 밖에 살던 노파 하나가 조심스레 덕분에 초가문을 열고 들어섰다. 덕보야, 달국의 꼭대기나 올라가 봐라. 거기 가서 정성껏 빌면 하늘님이 가엾다 여기실지 누가 아나. 그날 밤 덕보는 달국의 꼭대기에 올라 무릎을 꿇었다. 비는 쏟아지고 바람은 거했지만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하늘을 향해 빌었다. 지가 대신 아파도 되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덕보의 간절한 기도에도 어머니의 병사에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며칠이 흐른 어느 날 햇빛이 쨍쨍하던 대낮이었다. 덕보는 어느 날처럼 산에 올라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숲을 저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획 돌려보니 하얀 토끼 한 마리가 웬 뱀에게 온몸을 칭칭 감긴 채 눈만 깜빡이며 버거리고 있었다. 토끼는 거의 숨이 넘어갈 듯 작은 눈마울이 파르르를 떨리고 있었다. 이게 뭔 일이래? 아이고 토끼 죽게. 생겼구만. 덕보는 다급히 긴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뱀을 향해 휘두르듯 후려쳤다. 섞어져. 이놈아. 뱀은 채찍 맞은 듯 몸을 튕기더니 스르륵 숲을 속으로 도망쳐버렸다. 남은 건 축늘 하얀 토끼 한 마리. 덕보는 조심스레 토끼를 들어올렸다. 야야, 토끼야. 살아있냐? 가이. 없은 것. 제발 눈 좀 떠봐라.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토끼가 작게 숨을 몰아쉬더니 가는 눈을 깜빡이며 천천히 눈을 떴다. 살았네. 살았어. 아이고 다행이다. 덕보는 안돼 숨을 쉬며 토끼의 등어리를 살살 쓸어내렸다. 그 순간 토끼는 벌떡 일어나 덕보의 주위를 빙빙 한 바퀴 돌더니 숲을 속으로 깡충깡충 사라져버렸다. 허참 별놈의 토끼도 다 있네. 저놈 꼬리만 시꺼한 게 영 범상쿠먼. 덕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이 서서 토끼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묵묵히 다시 지게를 졌다. 그러고 며칠이 흘렀다. 어머니의 병세는 나날이 깊어졌고 진지 몇 술도 못 넘기신 채 누운 자리에서 신음만 흘리셨다. 어머! 하늘이 두 쪽이 나도지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덕보야, 이 늙은 애미가 너를 고생만 시키고 어쩐다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머만 살아 계시면지는 다 괜찮아요. 덕보는 아픈 어머니를 뒤로 하고 여느 날처럼 집신을 꿰고 산으로 나무하러 올랐다. 쨍쨍한 햇빛 아래 땀은 등쫄기를 타고 줄줄 흘렀다. 잠시 바위에 앉아 숨을 돌리려던 그때 저 숲을 넘어서 낯익은 기척이 들려왔다. 뭐여워. 고개를 돌린 덕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며칠 전 자기가 살려준 그 하얀 토끼가 거기서 있었다. 꼬리만 까맣게 물든 영락 없는 그놈이었다. 아이고 이놈 봐라. 너 그때 그 토끼. 아니 아직 안 도망가고 토끼는 눈을 깜빡이더니 살금살금 다가왔다. 야야 가까이 오지 마링. 나 아무것도 안 들고 왔다게. 아님 그때 살려줘서 고맙다닌 사로 옮겨. 그 순간 토끼는 숲을 속으로 사라지더니 잠시 뒤 입에 무언가를 물고 나와 살며이 덕보 앞에 내려놓았다. 이게 뭔데? 덕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손바닥만 한 낡은 호리병을 들어 올렸다. 허참히 산골에 이런 게 있을 리가 없는데 이놈이 또 어디서 이런 걸 주워 옮겨. 마개를 여는 순간 은은한 푸른빛이 새어나왔고 맑은 물결 속에서 별빛 같은 장황이 살며이 일렁했다.
이게 대체 뭔 물이래. 덕분은 호리병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입꼬리를 씩 올리며 중얼거렸다. 그냥 보통 물 같진 않은데 이걸 먹으면 쓰러져 죽으란가. 아님 호랑이 기운이라도 불끈 솟을란가. 허허. 그는 혀를 끌차며 고개를 저었다. 난 그냥 살려만 준 건데 이렇게 귀한 걸 보답으로 주다니 고맙구먼. 참말로. 토끼는 대답 대신 덕보의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덕보는 얼떨한 얼굴로 토끼를 바라보다가 토끼 눈을 천천히 마주했다. 혹시 너 사람 말 다 알아듣는 거? 아니. 그러자 토끼는 깡충 한번 뛰더니 수풀을 속으로 사라졌다. 덕보는 호리병을 품에 꼭 안은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허공을 향해 툭 한마디 내뱉었다. 야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토끼가 약병을 던지고 가는 날도 다 있네. 내 평생 이런 토끼는 처음 봤다. 아주 남은 건 손에 꼭 쥔 수상한 호리병 하나와 괜스레 두금거리는 덕부의 가슴뿐이었다. 어스름이 내려앉은 저녁산을 터덜터덜 내려온 덕부는 초가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언니, 오늘 제가 뭘 가져왔는지 아셔요? 아주 귀한 거를. 방문을 열며 말을 잃던 덕부는 순간 목이 턱 막혔다.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숨소리가 가느다랗게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다. 어머니 얼굴은 해락에 질렸고 입술은 재빛이 돌며 바짝 말라 있었다. 어머, 제발 정신 좀 차리셔요. 미치겠구만. 이러다 진짜 영영 못 일어나시었어. 어쩔 줄 몰라 허둥대던 그때 덕보의 품속에서 호리병이 또르 굴러 떨어졌다. 이거라도 먹여볼까? 혹시 알아. 이거 드시고 벌떡 일어나실지 아니면 잘못돼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망설림도 잠시 덕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에라, 모르겠다. 죽을지 살지는 하늘에 맡기고 한번 먹여보는 수밖에. 그는 호리병을 꼭 진 채 중얼거리듯 말했다. 토끼야, 너만 믿는다잉. 마개를 조심스레 뽑자 은은한 푸른빛이 번쩍 스쳤다. 약물이 어머니 입술을 타고 천천히 목으로 흘러들자 덕부는 저도 모르게 숨을 꾹 삼켰다. 어머니는 약을 삼키자마자 고개를 툭 옆으로 떨고 왔다. 어머, 어머, 정신 차려봐요. 놀란 덕부는 허둥지둥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다. 제발 눈 좀 떠보셔요. 아이고, 이거 내가 괜히 먹인 거 아니. 어쩌면 좋다냐. 그러자 희미하게 들려오는 숨소리에 덕부는 그대로 매이 풀려주죠. 앉았다. 아이고야, 사람 애관장 다 녹이는구만. 심장 떨어질 뻔했슈. 그날 밤 덕보는 어머니 곁에서 한 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덕보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언제까지 잘 껴. 낯익으면서도 묘하게 맑고 젊은 목소리가 귀를 찔렀다. 덕보는 눈을 비비며 구석에서 몸을 일으키다가 눈앞의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방 한가운데 얼굴에 꽃 같은 빛이 도는 젊은 여인이 빤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 누구셔요? 그 여인이 피굳더니 덕보를 손가락으로 가리쳤다. 누구? 내지 이놈아. 예, 어머이라고요. 덕부는 벌떡 일어나 다가가더니 그 얼굴을 이리저리 훑어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헬던 얼굴이 피기가 돌고 깊게 패였던 주름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이웃집 세대보다도 더 곱고 봄이살처럼 환하게 빛났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어제는 정신도 못 차리시더니 지금은 멀쩡하신 거 맞아요. 어머니는 허리를 쭉 펴며 싱긋다. 그러게 덕보야, 이게 무슨 일이냐. 몸이 씻은 듯이 나왔는데 덕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근데 어머니 왜 젊은 처자가 됐슈? 진짜 우리 언니 맞는 거죠. 꼭 셋이 같다니까요. 그 말에 어머니는 장롱 위에 올려둔 청동 거울을 집어들더니 자기 얼굴을 뚫어지게 보다가 볼을 꾹 눌렀다. 세상에, 이 얼굴이 몸매나 젊을 적 그대로네. 이게 어찌 된 거냐. 덕보는 꿀꺽 침을 삼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거 진짜 보통 물이 아니었구먼. 대체 이 물이 뭐길래 사람을 살려놓고 거기다 젊어지기까지 하냐고. 그래도 울엄니. 이렇게 멀쩡해진 거 보니 이제 살 것 같네. 그때 어머니가 거울을 내려놓더니 방 안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렸다. 아니, 그거 어디 갔냐. 뭘 찾으셔요? 덕보가 고개를 갸우했다. 어제 그 호리병 말이 뭐 하려고요.
또 드시려고. 어머니가 새그머니 웃더니 아니 나만 젊어지면 서운하자녀. 너도 한 사발 마시면 어찌알아. 우리 아들 얼굴이 번쩍 잘생겨질지. 아이고 어머도 별 말씀을 다 하시네. 덕보가 웃자 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눈을 반짝였다. 그건 마셔봐야 아는 거지. 어서 줘. 봐. 덕보는 허둥지둥 호리병을 감싸지며 아니요 아니 귀한 걸 함부로 쓰면 안 된다니까요. 애껴 써야죠. 하고 등을 획 돌려 숨겼다. 망. 아내는 웃음소리가 한바탕 터져 나왔다. 웃음. 며칠 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안내들 입에서 수근거림이 들렸다. 들었어. 덕보의 어머니 갑자기 세대임. 돼버렸다지 뭐야. 아니 무슨 약을 먹었길래 그리 됐대. 까만 꼬리 달린 하얀 토끼가 호리병을 줬다던디 그 물을 마시고는 그렇게 뱃대자녀.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오래 못 살 것 같던 양반이 어찌 저이 변했대. 수근거림은 바람 타고 장터까지 번졌다. 장터 주모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만 있으면 나도 15은 젊어질 때인데.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은 마을아 박춘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박준심이라 하므니 고을서 욕심 많고 성질 고약하기로 으뜸 가는 인물이었다. 겉으로론 사람 좋은 척 웃었지만 속으론 남는 꼴을 못 보는 속 좁은 사내였다. 그럼 박춘심이 밥숟갈을 입에 넣기도 전에 아내가 벌컥 말을 꺼냈다. 아니 여보 덕분에 있잖아요. 그 집 어머니 살아났다. 자수 거의 다 죽어가던 양반이 벌떡 일어나 걷는다지. 뭐여 그것도 모자라 주름만 없는 새 시골이 됐다니까요. 박준심이 밥숟갈을 덜컥 내려놓더니 눈을 가늘게 찌푸였다. 뭔 소리야. 거 덕분에가 벌써 상여 나갈 판이라 하지 않았나. 내가 그래서 놀랐다니까요. 덕부가 산에서 호리병 하나를 얻었는데 그걸 토끼가 물어다 줬대요. 하얀 토끼인데 꼬리만 까맣나 몰라나. 거기 담긴 물을 먹이니 죽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하잖아요. 호리병에 든물. 박준심이 콧방귀를 끼며 숟갈을 내려놨다. 헛소리 마라. 물이 사람을 살린다고. 그딴 미친 소문 믿고 있는겨. 나만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주막에선 벌써 그 물이 하늘에서 내린 신비한 약수라느니 귀신이 지켜주는 물이라느니 별소리가 다 돌아요. 에이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박준심은 한숨을 푹 쉬며 벌컥 일어났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의심과 욕심이 번갈아 번쩍였다.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빈 지게를 진 덕보가 느릿느릿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가을벽이 따뜻해 땀이 송글송글 맺힐쯤 풀숲에서 흰 무언가가 휙 스쳤다. 덕부는 눈을 번쩍 떴다. 아니 저놈 그 꼬리만. 까만 토끼 아니요. 토끼도 덕보를 본 듯 잠시 멈춰서서 눈을 깜빡이더니 폴짝 뛰어 산길 안쪽으로 사라졌다. 덕보가 허겁지겁 뒤쫓으며 외쳤다. 야 거 좀 서 봐라. 너 덕에 울었니? 살아난 거 고맙다 인사라도 해야지. 토끼는 굽이굽이 상일을 돌아 잡목이 우어진 좁은 길로 쏙 들어갔다. 허참 별대로 다 간다잉. 덕보는 땀을 훔치며 그 뒤를 쫓았다. 길끝엔 입구가 낮고 축축한 동굴이 있었다. 이리로 들어간 것 같은데 허리를 숙이고 들어선 덕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동굴한 돌벽에 기대 거의 의식을 잃은 사내가 쓰러져 있었다. 옷은 먼지와 지흙을 그로 범벅이었고 다리는 피멍이 들어부어 올라 있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래. 덕보가 다가가 무릎을 꿇자 사내가 힘겹게 눈을 떴다. 발을 헛디어 낭떠러져서 미끄러졌어. 숨은 거칠었고 이마인 땀이 송글송글 맺혀 흘러내렸다. 참말로 고약한 대로 떨어지셨구먼. 사내가 다시 입을 떼었다. 다리를 다쳐서 한 발짝도 못 걷겠어. 물 한 모금만 무리. 덕부는 잠시 망설리다가 고개를 저었다. 여긴 물도 없고 이 몸으로 여기 더 있다간 큰일 나겠세. 사내에 축 처진 어깨를 보던 덕부는 이를 악물었다. 안 되겠다. 내가 업고 내려가야지. 그는 지게를 풀어 던지고 사내를 등에 업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덕보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내디었다. 조금만 참으셔요. 집까지 데려갈 테니 꼭 살려드릴 거요. 덕보는 사내를 업은 채 숨이 턱오른 상태로 초가 대문을 발로 퉁며 들어섰다. 어머 이슈. 부엌에서 장작불을 지히던 어머니가 깜짝 놀라 부엌문을 박차고 나왔다. 덕보야 아니 이게 뭔 일이냐. 산속 동굴서 쓰러져 계시길래 어버하시오. 다리를 크게 다셨구먼요.
덕분은 사내를 살살 내려놓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어머니는 주저할 틈도 없이 물바가지를 들고 나와 사내의 다리를 씻어주기 시작했다. 붉게 부어오른 발목과 상처한 종아리에 찬물이 닿자 사내가 짧게 신음을 뱉었다. 다리를 살펴보던 어머니가 덕보를 힐끗 보았다. 덕보야, 호리병에 물 아직 남았지. 덕보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있긴 한 뒤분께 한 모금은 먹여 볼까요? 지금 상태가 영 안 좋으신. 그려. 일단 사람 살리고 봐야지. 하늘이 준 약수를 섞일 수 없지. 안냐. 덕보는 조심스레 호리병을 꺼내 사내의 입에 가져다 댔다. 사내는 힘겹게 삼키더니 곧 숨이 한결 고르게 변했다. 그날 밤 사내는 깊은 잠에 빠졌고 이튿날 아침 거짓말처럼 다리 붓기가 쑥 빠지고 오래 앓던 두통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좀 괜찮으셔. 사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재 나한테 먹인 그 약이 대체 뭐예요? 이렇게 멀쩡해지다니. 이거 꿈 아니야. 덕분는 슬쩍 웃음을 감추며 손을 휘 저었다. 그건 말 못하죠. 우리 집만의 비밀이 여유. 산내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눈빛엔 고마움이 가득 어려 있었다. 어머니는 아침밥을 정성에 차려 대접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보리밥, 구수한 된장국 갓 담근 김치까지 차려줬다. 고맙소이다. 목숨도 살려주시고 이렇게 아침상까지 은혜를 어찌 갚겠어.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시고 어여 드셔요. 어머니가 숟가락을 산내 손에 쥐어주자 사내는 밥상을 마주하며 빙긋 웃었다. 혹시 두 분이 부부요? 아니면 누님이시요. 사내는 어머니의 고운 얼굴과 젊은 자태에 홀린 듯 멋쩍게 웃으며 물었다. 순간 어머니의 볼이 발그에 물들었다. 그러자 덕보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허허, 놀라지 마셔요. 제 어머니셔요. 사내는 젓가락을 놓치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며 눈이 동그해졌다. 식사를 마친 사내는 깊이 절하며 말했다. 은혜는 잊지 않겠소이다. 그렇게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리고 다음 날 초가 마당에 말발굽 소리가 요란히 울렸다. 문이 열리자 어제의 그 사내가 아니라 사도 복장을 한 위엄 있는 모습이 하인들과 함께 들어섰다. 덕보가 눈을 휘둥그레 뜨자 사도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시차를 돌던 중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친 것이요.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니 은혜를 얻지 있겠어. 하인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수 한 마리의 고삐와 곡식 두 섬이 담긴 자루가 들려 있었다. 이는 내가 하사하는 것이요. 부디 받아주시오. 덕보는 얼떨떨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자 어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사도가 돌아간 뒤 덕분에 마당은 하루 종일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아이고 덕보야, 이젠 부자 됐네. 쇠다 곡식까지. 세상에 이런 복덩이가 어디 있어. 부러운 시선과 수금거림은 금세 박준심 귀에도 들어갔다. 아니 영감 들었어. 덕분에가 사두한테서 소랑 곡식까지 받았다잖아요. 박준심은 찌푸린 얼굴로 중얼거렸다. 얼마 전엔 그 집 어머니 죽다 살아났다더니 이번엔 사또 은혜까지. 이게 다 그냥 생긴 일은 아닐게야. 그날 밤 그는 몰래 장터 뒷골목으로 향했다. 달빛이 시산하게 번지는 골목 끝 허름한 초가문을 두드렸다. 삐걱 소리와 함께 백발의 늙은 점쟁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니 밤중에 아전나리가 무슨 일로. 점쟁이는 그를 안으로 들였다. 박준심은 방 안을 두리번거리다 목소리를 낮췄다. 귀한 물건이 있는데 짐승이 지키고 있어. 토끼 한 마인데 보통 놈이 아니더이다. 점쟁이가 희미한 눈빛으로 그를 훑어 보았다. 혹꼬리만 까만 도끼 아니더냐. 박준심이 화들짝 놀랐다. 어찌 그건 산신령의 기운이 깃든 기물이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놈이야. 함부로 건드릴 놈이 아니다. 박준심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재촉했다. 하면 내가 그 놈을 잡는다면. 점쟁이는 패를 모아 흔며 낮게 말했다. 그 도끼를 제물로 올리면 잔내운이 뒤바뀔 걸세. 벼을길이 열리고 자식 복이 들며 권세는 절로 따라올 팔자지. 박준심의 눈이 번쩍였다. 그게 정말이요. 허나 명심하거라. 반드시 산채로 잡아와야 한다. 박준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씩 웃었다. 좋아! 당장 사람을 풀어야겠구먼. 그의 눈빛은 이미 사냥꾼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박춘심은 하인들을 불러 모았다. 잘 들어라. 요 며칠 사이 산에 하얀 토끼가 나타났다. 꼬리만 까만 놈이요. 놈을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라. 대감님 토끼 잡아서 어쩌시려고요? 진짜 설마 드시려고요? 내가 잡은 건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설마 내 놈한테 양보라도 하랴. 잔말 말고 어여 잡아 넣으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도 좋으니 그놈을 꼭 산채로 데려와야 한다. 그날 하인들이 그물과 자루긴 작대기를 들고 숲을 뒤졌다. 야, 거기 방금 뭐 움직였어. 봤다니까. 꼬리만 까만 토끼가 분명해. 그때였다. 산 아래 나무를 하러 올라오던 덕보가 숲속에서 뭔가 바비 움직이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아니 저놈들은 뭐여? 산중에서 외절이 설대는 거. 곧디어 그의 눈에 하야만 까맣게 물든 토끼가 들어왔다. 토끼는 이리저리 재빠르게 몸을 돌려 하인을 따돌리려 했지만 순식간에 그물이 휙 날아가고 토끼는 자루 속에 쑤셔 넣어졌다. 이제 끝났다 이놈아. 그 모습을 본 덕부는 입술을 깨물며 손에 쥔 도끼를 꽉 쥐었다. 저놈들이 토끼를 왜 잡아가는겨? 그냥 놔두면 안 되지. 그는 발자국을 죽인 채 조용히 그들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하인들이 발걸음을 멈춘 곳은 다름 아닌 박춘심이었다.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치 걸려 있었고 물은 이미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다. 대감님, 드디어 잡았습니다요. 하인이 내민 그물 안에는 축 늘어진 하얀 토끼 한 마리. 박준심은 눈을 번득이며 말했다. 그래 이놈이 바로 복을 물어다주는 그 토끼지. 이제 내 차례요. 이놈을 삶아 그 기운을 내가 몽땅 받겠단 게. 그 옆에 점쟁이 노인이 등잔불처럼 흔들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놈은 신령의 기운이 깃든 재물이야. 그냥 삶아선 안 되지. 그럼 어찌 해야 하? 꼬리부터 지지고 심장을 끓여 채를 올려야 하네. 여기저기 다친 토끼는 눈꺼풀은 감긴 채 떨리고 숨결만 가쁘게 이어질 뿐이었다. 박준심은 벌겁게 끓는 솥 앞에 다가섰고 토끼는 양귀를 잡힌 채 힘없이 발만 버거릴 뿐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그만 수치 덕보의 발에 차여 뒤집혔다. 펄펄 끓이 마당에 확 쏟아지며 하인들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고 박춘심은 놀란 나머지 손에 쥐고 있던 토끼기를 덜컥 놓아버렸다. 토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껑충 뛰어올라 그대로 덕복 품에 안겼다. 박준심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이놈이 미쳤구만. 감히 남의 집마당에서 소어쳐. 내가 잡은 토끼야. 덕부는 헐떡이며 토끼를 안고 말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살려야 할 목숨이요. 그걸 죽여 제물로 바치겠다고요. 심보를 곱게 쓰셔요. 남의 복을 탐하면 화가 먼저 오는 법이요. 박준심이 분노에 떨며 소리쳤다. 저놈을 당장 잡아라. 하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그러나 덕보는 토끼를 품에 꼭 애운 채 앞만 보고 달렸다. 덕보의 품속에서 토끼가 힘없이 늘어졌다. 숨이 가느다랗게 이어지고 있었다. 안 돼. 조금만 버텨라. 덕보는 집안 장독대 뒤로 달려가 숨겨둔 홀리병을 꺼내 토끼의 입가에 댔다. 맑은 물이 입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토끼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희부연 연기처럼 아른대던 빛은 곧 토끼를 감싸며 빙그르를 맴돌았다. 이게 눈을 동그랗게 뜬 덕보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순간 토끼의 몸이 서서히 사람의 형상으로 변해갔다. 하얗던 털이 옅은 옷자락으로 바뀌고 붉은 입술과 맑은 눈매를 지닌 아리따운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덕보를 바라보았다. 놀라셨지요. 덕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누구셔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덕부님, 저는 산신령의 막내딸 아리라 하옵니다. 신령의 따임이 왜? 저는 하늘의 법도를 어기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한 사내를 사랑했지요. 그 죄로 흰 짐승이 되어 벌을 받았고 긴 세월을 속죄하며 지냈사옵니다. 이 몸이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당신이 목숨 걸고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덕보에게 공손히 절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어요. 그때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춘심과 하인들이 덕보의 집으로 뛰어들었다. 내 토끼 내라. 이놈아. 하인들과 춘심은 마당과 집안을
뒤졌지만 토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춘심을 똑바로 노려보는 아리가 호리병 하나를 내밀었다. 이 물이 갖고 싶어. 그 토끼를 죽이려 한 것이지요. 여기 있어이다. 아리가 내미는 홀리병을 본 춘심은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손을 뻗었다. 그래, 바로 이 물이구만. 어여 이리 내놓으시게. 그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단숨에 털어 놓고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허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욕심에 눈이 멀었던 박춘심은 혀가 굳어 말문이 막히고 두 눈마저 멀어 밤낮을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 집은 곧 인적이 끊기고 잡초만 무성한 폐가로 변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근거렸다. 그게 다 하늘이란요. 욕심 부리더니 꼴 좋지 모여. 그날 이후 아리는 사람이 되어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 덕보와 혼례를 올렸다. 꽃이 만발한 봄날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음악 나와 박수치며 말했다. 효자 덕보가 마음이 곱다더니 참 복도 많네. 그런 집안은 뭐든 잘 풀리는 법이여. 그 후로 덕분에는 봄이면 마당 가득 들꽃이 피고 겨울이면 온기 가득한 아랫목에서 새 식구가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음악 살았다. 야,